네,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어제 미국에서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고용이 급증을 하고 또 국채 금리가 튀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이 급증을 했어요. 지난 금요일 전에 발표됐던 ADP 민간 고용을 보면 30만 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러다가 또 성장이 나오지 않는가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46만 개가 나왔죠. 노동부에서 집계한 고용이. 자, 그럼 국채 금리를 많이 올려도 되겠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한 1.9% 이상 튀어 올랐습니다. 월가에서는 야, 파월이 69번째 생일을 맞았는데 파월이 마음 놓고 금리를 올려도 되겠다고 선물을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국채 금리가 튀어 올라가게 되면 일단 기업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기술주들이 급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건 뭐 메타로 인해서 급락을 했던 기술주들이 투자 심리가 아마존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급등이 나왔고, 또 인플레가 진행이 되면 좀 안 좋죠, 기업들에게는. 그런데 이 고용이 좋아지면서 성장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인플레라면 그것은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흐름 때문에 어제 미국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미국 시장은 어떻게 전개되고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저는 다음 주 시장의 화두를 줍줍으로 잡아봤습니다. 지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았지만 견조한 움직임을 이어가다가 어떤 이슈와 재료를 딱 만나면 강하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잘 잡는다면 어려운 장에도 좋은 결과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재 산재에 있지만 지금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은 나온다. 설 연휴 이후에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좋지는 않았어요. 우리 시장도 급락이 나왔고 미국 시장도 급락을 나왔고, 자, 이런 상황인데 일단 이런 움직임은 과도하게 연준 인사들이 뭐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했는데 일단 너무 과도하게 진행이 됐고, 또 이것은 약간 의도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이런 것을 극복을 하고 미국 시장은 우리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도 연휴 이후에 반등이 나왔어요. 다만 이제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반등했다 눌러주는 움직임이 나와서 걱정을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감이 제거가 됐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던 것은 파월이 시장을 달리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인준 청문회에서 브레이너드가 쓸데없이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뭐 일부 언론에서 뭐 금리를 3번 인상이 아니라 4번에서 7번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하네. 또 3월 전에 2월 달에도 인상을 할 수 있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한 번 올리게 되면 0.5%포인트씩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상당히 좀 강성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똑같은 사람들이 일단 시장이 낙폭과대 상태가 되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자, 이번에 나는 메이데일리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금리 인상하는 게 좋지 굳이 2월 달에 금리 인상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패트릭 하커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0.25%포인트 정도 올리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연준 강성 매파 제임스 블러드도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자, 전반적으로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감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ECB도 뭐 기존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죠. 자, 그렇다면 글로벌 조기 긴축 우려감은 좀 제한되고 있다. 그리고 메타가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급락이 나왔었죠. 근데 하루 만에 더 올렸죠. 아마존도 실적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오면서 좀 좋아졌고, 그래서 뭐 일시적인 기업의 실적 우려감은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건 뭐예요? 달러가 약세 국면으로 전환했다는 이야기죠. 그동안 우리가 못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고조되고 또 오미크론 변이도 확산세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2만 명, 3만 명 나오고 있는데
그런 우려감 때문에 야 이렇게 되면 한국에 이럴 때 경기 지표는 좋아지지 않겠다 이런 인식에 약간 팔고 나간 투자자도 있었을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달러는 약세를 꺾였는데 원달러 환율은 꺾이지 않고 계속 하다가 급기야는 ECB가 야 우리는 기존의 통화정책 스탠스 그대로 유지할 거야 하면서 유로와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였다고요.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야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팔고 나갈 필요 없겠네 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견조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악재 요인도 있습니다. 당장 MSCI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선 주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경기 지표가 1월 달에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다만 저는 이런 우려감은 이미 반영이 됐다. 앞으로는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당장 지난주에도 보면 설 연휴를 앞두고 폭락이 나왔어요. 금요일 날. 그러다가 차후 후반에 좀 끌어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한 이틀 쉬고 났더니 이틀 장이 열렸죠. 연휴 지나고 났더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주는 대로 받지 말고 저들이 의도하는가를 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연준 위원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저는 그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글로벌 경제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는 좀 더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성장 세트에서는 반도체 자율주행 또 2차 전지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심텍이나 이런 2차 전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상승도 나왔고 어느 날은 또 2차 전지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도 2차 전지 주도주를 좀 가지고 있어요. 이제 고객들에게. 근데 그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해서 또 급반등할 때 좀 팔아주고 다시 한번 재매수해주고 이런 트레이딩도 해드리고 또 반도체 관련주도 좀 편입을 해드렸는데 자 이런 성장주들이 앞으로도 이 순환매가 나올 거라니요. 어떤 날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면 어떤 날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이런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될 것이고 이슈와 재료를 머금는 코로나 관련주들은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진단키트, 치료제, 원격 의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해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다 드리고 저도 휴마시스나 SD 바이오센스 뭐 이런 것들을 해드렸어요.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설 연휴를 해서 기법 강의를 해드리면서 자 일동제약이 이 쐐기형으로 나와서 고점을 낮추고 있는데 이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공략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하루 빨리 움직여서 제시를 못 해드린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제 다 차익 실현이 돼야 돼요. 일부 뭐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편입되면서 다시 한번 움직였는데 일단은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그런 상황에서 급등이 나오면 일단 차익 실현 해줘야 된다. 또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뭐 원전에서 보성파워텍 또 부동산 관련해서 히림 또 뭐 지화에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그런 섹터가 다들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섹터가 움직일 것인가? 일단 국제 정세를 잘 봐야 돼요. 국제 정세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변화를 하고 또 이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자 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개막식이 됐는데 그 전에 푸틴과 시진핑이 만났죠. 푸틴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유지됐지만 저녁 시작까지는 안 했는데 자 푸틴이 모두 발언해서 야 극동지역 중국에 10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하면서 발표를 어제 했다는 이야기죠.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제가 작년 10월 30일 날 국고체 방송에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CNBC 앵커 갬블이 푸틴한테 질문을 했어요. 야 천연가스 띄우려고 유럽에 공급 제한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시아를 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푸틴이 약간 성적 비하 발언을 하면서 또 약간 좀 뭐 짜증도 내면서 좀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이런 움직임이 다시 재현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푸틴은 유럽의 공급을 제한하기 위해서 어떤 정당성을 부여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아시아의 물량을 늘려요. 그럼 당연히 내가 유럽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의 물량을
밀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우방 중국을 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이 나오는 거죠. 최근에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다 미국에서도 겨울철에 많이 춥죠. 그때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보면 한번 추세를 탔다가 눌러주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데 조만간 한번 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이 됐고 또 앞으로 이 에너지원도 이쪽으로 좀 변화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40% 가까이 러시아에 의존하는 유럽들이 이거 가만히 놔두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헤어나올 수가 없겠다 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또 뭐 찾겠다 이제 이런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중국의 물량을 늘리면서 유럽을 좀 제한하려고 한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이걸 바이든은 알겠죠.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자 만약에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수출 차단하게 되면 다른 공급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푸틴이 머리를 짠 게 이제 플랜 A, 플랜 B 한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플랜 A는 카타르나 나이지리아 뭐 리비아 이런 천연가스 생산하는 나라들이 많지 않냐. 특히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물량을 대주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카타르에서 하는 말이 우리 물론 많이 생산을 하는데 거의 뭐 90% 이상 95%까지 일본이나 중국 이런 아시아 시장에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대주기도 어렵고 유럽으로 가는 길은 아시아로 가는 길보다 훨씬 더 멀어. 그래서 수송 단가도 좀 높고 그래. 이런 입장을 보이니까 그렇다면 플랜 A로 안 되면 플랜 B를 가동해 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 그럼 우리가 많이 생산한 천연가스를 아시아에 많이 공급했는데 너희가 좀 고통 분담해서 유럽 쪽으로 좀 보내주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또 일본에선 하이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분쟁 지역에 우리 LNG 공급을 검토하겠다. 또 저쪽 그 카타르에서 장기 공급 계약 받은 것도 있으니까요. 우리로서는 상당히 난감하죠. 우리도 빠듯한데 가스 품앗이라고 하네. 대략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돼주겠죠. 자 이렇게 상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또 이 공급이 원활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천연가스를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이미 한번 올랐다가 눌림목을 주고 이제 재차 상승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주들, 유가 관련주들을 뭐 방송에서나 아니면 또 리포트로 또 고객들에게 많이 제시를 해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단지 천연가스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양국이 성명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책임은 서방에게 있고 나토에 있다. 서방의 나토 확장을 중단해라.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중국과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조에 나서면 앞으로 전 세계는 신냉전에 돌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냉전 시대 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어떤 업종이 수혜가 될 수 있느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국제 금융시장을 파악하는 겁니다. 먼저 반도체 업종은 좋은 업종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에서는 그럼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반도체 대주지 마. 특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 제품이나 또는 우리나라 제품을 사용해서 원제품을 사용해서 중간 제품을 만드는 이런 외국 기업들도 팔지 마.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러시아에서는 어디 반도체를 사겠습니까? 당연히 한국 반도체 기업을 사겠죠. 그리고 뭐 AI나 퀀텀 컴퓨팅 기술도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반도체 쪽으로 보면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중국을 잡기 위해서 바이든이 삼성을 좀 키워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에 걸맞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냐. 지금 5년 전에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반도체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생산해내고 있다는 거죠. 2007년도에 한국 반도체비에서 진단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낸드 플래시 적층은
200단 이상은 어렵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데 5년 만에 한계를 넘어서면서 230단 이상을 출시를 한다는 이야기죠, 올해. 뭐 일각에서는 뭐 1000단도 가능하다. 이런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했던 것은 1등 공신은 TSV, 실리콘 관통 적극을 필두로 한 그런 패키징 기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뭐 이런 저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더 이제 좀 발달한 그런 건데 메모리와 메모리 사이 그리고 메모리와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에 이 관통 전극을 뚫어서 여기로 연결을 한다는 거죠. 뭐 볼그로드 어레이나 아니면 기타 플립집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밖으로 나와서 고정을 했는데 이건 안으로 수직 관통을 해서 여기서 하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어떤 좋은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많이 적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기술력이 뛰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는 내년도에 또 올해에도 엄청난 어떤 수출을 견인할 수 있다.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 최근에 반도체를 키우자, 2차 전지를 키우자 이런 청사진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K 반도체가 수출 90%를 견인하고 있고 올해도 3% 성장 정도는 거뜬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정학적 리스크 또는 우리의 기술력 그리고 대선 주자들이 앞으로 반도체를 키우려고 한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다. 대신 이제 대형주들은 약간 제한된 움직임 속에서 제가 그 하이브리드 반도체라고 표현을 하면서 뭐 심텍이나 아니면 기타 종목들 말씀드렸죠. 이런 어떤 PCB도 되면서 또 DDR5에 관련된 종목도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몇 종목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가 올라갈 때는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소부장 중에서 으뜸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에코프로 BM이 화재 때문에 급락이 나왔고 또 내부자 거래 때문에 급락이 나왔는데 이걸 최소화하고 이제는 실적도 좋게 발표가 되면서 또 급반등도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성당 세터가 시속 게임을 벌이면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2차 전지 주도주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느냐? 이건 토요일 일요일 10시 11시죠. 11시. 네, 11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좀 섹터를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 또 다른 수혜주가 없을까? 저는 원자재 관련주를 잘 보라고 합니다. 자, 러시아는 원자재 마트예요. 그만큼 원자재가 많이 생산되는데 여기에서 뭐 원자재, 식품 이런 것들이 만약에 러시아를 봉쇄를 하게 되면 역풍도 맞을 수 있다. 특히나 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세계 최대 생산국입니다. 우크라이나도 6위예요. 얘네들이 생산하는 게 거의 한 30%, 3분의 1 가까이 됩니다. 자, 그럼 밀 관련 식료품이나 또는 사료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주가 움직임이 좋아지겠죠. 자, 어제 농심이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고 샘립도 상승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식품 관련주들 또는 이런 사료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견조하기 때문에 어떤 공급망 쇼크에 따른 또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수록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됐을 때 또 상승할 수 있는 쪽이 어디냐? 비료입니다. 자, 천연가스를 생산하게 되면 이 발생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발생을 해요. 암모니아는 질소비료 재료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화학비료 원료 탄산칼슘을 수출한다고요. 자, 그럼 러시아를 봉쇄하게 되면 이런 비료 관련주들 때 움직임도 좋게 나올 수 있겠죠. 또 팔라듐 같은 희귀금속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좋게 나올 겁니다. 러시아는 팔라듐 수출 1위예요. 팔라듐 같은 경우는 수소나 아니면 전기차, 촉매 전환기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종목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원자재 관련주, 밀 또는 사료, 비료, 팔라듐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되죠. 근데 팔라듐 관련주는 상당히 좀 생소하죠. 근데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11시에 진행하고 일요일 날도 11시에 진행하는데 여기에서 팔라듐 관련주도 자세하게 그중에서 좋은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인터넷 유행어에 엉덩이가 머리를 좌우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주위에 따라서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지고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시각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것을 파악을 할 때 또 주식을 파악을 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이성적으로 논리에 근거해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 심리학자들이 판단해 보면 대부분 한 70% 이상은 우리가 감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최근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 우리는 푸틴 나쁜 X, 또 김정은 나쁜 X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당연한 어떤 흐름인지도 모르죠. 자, 푸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우크라이나는 어떤 것일까요? 자, 푸틴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보면 형제와도 같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이런 관계와도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서 자기들을 압박하기 때문에 형제가 우리를 압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가 다른 건 원하지 않을게 세 가지만 해줄 테니까 이것만 반드시 지켜줘. 이제 미국한테 서면으로 요청을 했어요. 이 세 가지가 뭐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중단해라. 나토의 동진을 멈춰라. 또 러시아 인근 국가들이 공격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 결국 이것도 나토 국가들의 공격 무기를 배치하지 말라는 거죠. 요구의 중심은 나토라는 거죠. 나토. 그럼 나토는 어떤 곳이냐? 일단 인구상으로 보면 9억 명입니다. 러시아 7배예요. 땅덩어리가 가장 큰 나라가 러시아인데 러시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죠. 자, 세계 국방비도 70%예요. 엄청나죠. 자, 이렇게 엄청난 국방비가 쏟아붓는 나토의 어떤 동진이 러시아에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특히 기존에 97년도 이전에 나토한 국가들은 주로 서유럽 국가들이라고요. 근데 최근에 97년 이후에 어떤 미국에 보이지 않는 동진 정책에 의해서 여러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을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라트비아 이런 데가 했고 그 다음에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쪽에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마케도니나 아니면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까지도 가입을 하면서 상당히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바로 보면 우크라이나가 있죠. 우크라이나마저 한다면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까지 550km밖에 안 됩니다. 그럼 사정거리 안에 중거리 미사일도 바로 때릴 수 있겠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푸틴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크림반도 합병에 대해서 우리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푸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결혼기념일날 아내에게 준 반지 이혼했으니까 다이아니까 돌려달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크림반도를 처음에 러시아 것이었다가 우크라이나에게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후르쇼프라는 사람입니다. 공산당 서기장이었거든요. 이때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페레아슬 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때 야, 우리가 300년 정도 유지가 된 계약인데 우리가 뭔가 좀 선물을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게 편입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우크라이나 사람이라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 10km 지점에서 태어나서 우크라이나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움직임. 그럼 푸틴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다라는 이야기죠. 또 왜 이렇게 푸틴이 또 러시아가 나토의 동진을 두려워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근데 러시아들은 유럽인들이 자신들을 핍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럽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라브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 슬라브가 라틴어로 노예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만큼 러시아인들은 나토의 동진에 경기를 일으키는 거죠. 또 여기에다 나토 동맹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야, 우크라이나 때릴지 모르니까 대규모 파병을 해. 미국도 야, 우리 군사적으로 온조하겠어.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푸틴을 압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푸틴의 입장에서 보면 야, 내가 과거 KBG 요원이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구소련이 몰락을 하면서 내가 생활고 때문에 택시 운전을 할 정도로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법까지 개정해서 내가 장기 집권 토대를 마련했는데 특히 천연가스가 지금은 우리에게 큰 자금줄이 되죠. 내가 이대로만 가면
정말로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형성돼서 차르 황제처럼 행세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자꾸 나토가 동진하면서 내 이런 꿈을 깨려고 하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푸틴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푸틴은 염소의 눈으로 풀밭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호랑이 눈으로 강호를 노리는, 이 유럽을 노리는 그런 움직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드스트림 2를 지금 개통을 했는데 아직 독일 디셀도르프 법원에서 이거 허가를 안 해주는 거죠. 이게 뒤 배후에는 미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허가를 해줘야만 내가 장기 집권 체제로 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우크라이나를 긁어 넘어지고 또 이 나토의 동진이 나중에 자기를 방해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도 원래는 보면 정권이 약간 좀 친러시아 정권이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바뀌면서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렇게 변해갔으니 우리도 이렇게 만들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는 당분간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냉전 시대가 개막이 됐다는 이야기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핍박을 받으면서 같이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고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끝일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장 섹터, 뭐 반도체, 또 반도체와 더불어서 시속 게임을 벌이는 2차 전지도 봐야 되고, 자, 여기에서 더불어서 뭐 원자재 관련주들, 또 천연가스 관련주들, 유가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차기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핵심 수혜주는 뭐가 되느냐? 원자재가 될까요? 밀이나 뭐 비료 이런 게 될까요? 아니죠. 또 반도체가 될까요? 반도체는 가만히 놔둬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도 아닙니다. 바로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관련주들이요, 급등하기 전에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또 저도 이제 고객들에게 한번 제시를 해드렸는데 중앙에너비스나 이런 거 한 50% 올라오고 GSE는 한 30 몇 % 올라갔는데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급등해서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고 딱 5일선 위에 올라섰다고요. 다음 주에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는 이런 종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저런 종목들은 약간 테마성이 강하잖아요. 조금 앞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뭐냐? 다음 주에는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 일부 종목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뭐 LG 이노텍도 괜찮고요. 일단 에프카 바람이 최근에 다시 불었는데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최근에 에프카 자율주행을 총괄한 사람들이 메타로 많이 이적을 했죠. 자, 그럼 2025년도에 너희가 완전 자율주행 내놓는다고 하는데 가능하겠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자율주행은 어때요? 미래 먹거리고 시장에서는 대안 찾기에 나서겠죠. 야, 그럼 애플카 지난번에 한번 올렸는데 이거 안 되겠네. 또 다른 데 없을까 했더니 마침 다음 주 2월 10일 날 LG전자가 자율주행 콘셉트카 모델 LG 옴니팟을 실무로 공개한다는 이야기죠. 여기 보면 뭐 와인바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뭐 운동기구도 있고 이렇잖아요. 자, 옴니팟은 차량을 집의 새로운 확장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자율주행 콘셉트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 일도 하고 영화 감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자, 항상 그 LG가 전장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스마트폰은 안 돼. 뭐 다른 것으로도 삼성의 대적이 안 돼. 그렇다면 우리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쪽에 드라이브를 걸겠어. 이렇게 해서 전장 사업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LG 이노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고, 또 LG 옴니팟의 어떤 실질적인 수혜주가 아주 몇 종목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제가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하니까 여기서는 이거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자세하게 그때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참석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특별 이벤트를 하나 해드릴 겁니다. 선물 하나 드릴 건데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제가 저를 무료로 일주일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권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저는 뭐 2차 전지 이런 LNF
120%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그런 결과도 있었어요. 또는 수익을 많이 냈다가 또 수익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굴하지 않고 시장의 중심 테마 이슈와 재료를 머금는 쪽에 공략을 했더니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단기간에 47%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 GSE를 공략해 드렸더니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고 또 그 다음 날도 급등이 나왔죠. 이틀 만에 35%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느 누가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뭐 계좌가 뭐 다 수익이 났다면 거짓말이겠죠. 다들 어려운 시장을 거쳤어요. 그렇지만 내 계좌를 여기에 방치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우리 부모가 나한테 돈을 안 물려주고 내 다리를 다쳤어. 내가 뜻하지 않게. 그래서 맨날 술이나 푸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알코올 중독이나 돼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좋아 내가 이렇지만 내가 다리를 다쳤지만 그래도 뭐 걷는데 지장 없고 열심히 살다 보면 되겠지 하면서 열심히 일했더니 사업도 꾸리고 했더니 사업이 번창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저는 이 휴마시스 코로나 확진자 된다. 근데 이 종목이 정말 가는데 왜 이렇게 안 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총 3번을 공략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90% 이상 급등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하는데 지난번에 시즌 방문하니까 그때 시즌이 급등이 나왔죠. 이번에는 SD바이오가 약간 갭은 있지만 공략을 한번 해보시죠 해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당일날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왔어요. 로봇 관련주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저는 고객들에게 로봇 관련주에서 제발 로봇 종목을 좀 공략해 보자 해서 T로봇을 했었는데 많이는 안 올라갔어요. 한 이틀 만에 한 12%밖에 안 올라갔는데 또 고점에서 차익 실현 해드렸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과거 영화를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저도 뭐 코스모학이나 또는 이런 종목들 많이 공략해 드렸고 또 우리 기술이나 이런 종목을 뭐 단기간에 100%씩 수익을 드리기도 하고 이녹스 같은 종목은 반도체 한 180% 정도 종목을 매수해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시장은 그런 시장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수익 난 종목들이 반감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면 또 하루 이틀 만에도 급등이 나온다는 거죠. 이 종목도 크게는 안 올라갔지만 EDC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만에 한 23%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예전처럼 시장이 좋을 때처럼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면 좋은 결과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제가 작년에 힌트가 도입이 되면서 한 달 만에 62% 올라갔어요. 저는 이때 이제 너무 많이 여러분들께도 인기가 있었고 제가 1등을 이렇게 잘하고 저는 맘만 먹으면 뭐 급등주 잘 발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별로 그냥 이제 관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 뭐 100%도 나오고 50%뭐 이런 건 기본으로 잘 나왔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아예 이거 관리를 안 하고 1월 1일 날 사놓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퐁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나는 자신이 있고 이런 거 잘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관리를 안 했을까? 좋아 그럼 내가 관리를 좀 해보자. 왜냐하면 고객들의 어떤 시장이 급락하는데 그걸 먼저 신경을 써야지 제가 전문가들이 컨디션을 체크하는 힌트 수익률을 관리를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가만히 놔뒀더니 시장 폭락이 나와서 그랬다는 이야기죠. 안 되겠어 해서 맘먹고 했더니 한 일주일 만에도 계좌를 17%를 불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방치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분명히 시장이 안 좋아도 좋은 종목은 분명히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한 17%를 냈는데 여기 보시면 주로 제가 다 제시를 해드렸던 거예요. 휴마시스 84, 한 90% 가까이 올라갔는데 저도 이렇게 매매를 했고 또 저한테 이렇게 한 79%까지 찍은 걸 보여주신 분도 계시네요. 그 차익 실현하고 일부 남은 걸 찍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휴마시스 뭐 80% 가까이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T로복시트는 이거 12% 올라갔습니다. 저 이제 중간에 찍어서 이렇게 됐고 SD 바이오센스도 이거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어요. 아침에 찍어 놓은 거죠. 랩지노미스도 제시를 해드렸고 EDGC도 14.8, 한 20 몇 %까지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다 차익 실현을 했어요. 차익 실현은 예전에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급등 나오면 무조건 차익 실현했는데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뭐 50% 이런 건 수익도 아닌 것 같아요. 100%, 200% 나야 수익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건 아니구나. 주식을 잘하는 방법, 수익을 내는 무조건 상승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미래의 이슈와 재료를 머금는 상승 초기 종목을 정비율 초기 종목을 매수를 해서 이 종목이 급등하면 무조건 팔아. 더 올라가도록 무조건 파는 거예요. 조금만 더.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하다가 시장 폭락 나오면 수익을 반감시켜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수익을 챙겼더니 저도 한 일주일 만에 20% 가까이 수익을 챙기고 또 와우넷 수익률 게임에서 1등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건 50 몇 %까지 갔는데 꼭지에서 다 못 팔았어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좀 반감되잖아요. 이 GSE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폭락 이후에 마음도 좀 힘들고 또 급반등한 이후에 지수만 올라가더니 종목들은 개그름 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장에도 토끼처럼 튀는 종목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의 하루는 어떤 테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도주가 아닌 이상한 변두리 종목을 하지 말고 진짜 주도주, 진주 같은 종목을 공략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현재 안 좋았던 그런 부분도 큰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리를 해보면 글로벌 시장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반등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수 반등한 이후에 앞으로 대선 전까지는 실적, 그다음 이슈와 재료를 머금는 어떤 테마주들 또는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폭폭 튀어오를 겁니다. 근데 그냥 가만 놔두면 내 시장 좋아지면 종목 좋아지겠지? 절대 아닙니다. 급락 이후에 못 가는 종목은 반등이에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종목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종목을 한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관리를 안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어떤 급등 수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내 종목이 언젠가는 올라오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좋아. 팔을 걷어붙이고 안 좋은 종목은 정리를 하고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상승 종목을 공략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떤 이벤트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무료로. 그래서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께 제가 이렇게 잘 하고 있으니 이걸 체험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은 분들의 혜택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꼭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고 또 그것 말고도 빅 이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지나갔으니까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